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가 쓴 경향신문 칼럼 MBC가 잘 되기 바란다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MBC의 현실을 보자. 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매체의 신뢰도에서 2009-2010년 2위였던 MBC는 2011년 이후 10위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1000명 대상의 연례조사 결과에서도 MBC는 2009-2010년 1위였다가 매년 한 계단씩 떨어지더니 올해에는 7위가 되었다. 일반인 대상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역시 2009-2010년 신뢰도 1위였던 MBC는 올해 6위로 떨어졌다. 신뢰도가 떨어진 대신 유익하거나 재미있기라도 했던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조사에 따르면 MBC는 지상파 채널 4개 가운데 꼴찌를 했을 뿐 아니라 JTBC에게도 뒤졌다.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신뢰성, 다양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이 5개 항목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떠난 지 2년 반이 넘은 김재철 전 사장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MBC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방송문화진흥회라면 이 결과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신뢰도도 낮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체 조사는 이규라는 말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그 방송이 일정한 경향성, 즉 칼날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소유 구조를 지닌 공영방송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견이나 입장을 전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 공적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두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이란 사람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사법부에도 행정부에도 공산주의자가 있고 그들을 숙청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추락을 막기 위해 구원투수가 등판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MBC의 이념 편향적 인사, 즉 고영주 씨가 수장이 된 꼴입니다. MBC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고영주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상암동 사옥 입구에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근원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의 음수사원이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물의 근원, 물의 근원. 고영주 이사장에게 이 물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 예정의 모든 FTA나 또 TPP에 가입한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라도 다른 양어에서 제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TPP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젯밤에 협상이 타결됐죠. 우리를 뺀 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사실상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언론의 부채질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말씀드리자면 피가 마르는 그런 거죠. 모든 가능한 그 법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후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로부터 19년 자격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FIFA의 어처구니 없는 특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몽준 명예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의 절차는 법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다른 사람의 MRI를 병무청에 내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2012년 2월에 공개적으로 MRI 재검사를 받았고요. 병무청이 제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 등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주신 씨에게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라고 통보했고 박원순 시장은 법정의 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거부할 뜻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주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 첫 소식 경향신문 3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권 내부의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싼 권력 투쟁 관련한 소식인데요. 청와대와 친박근혜계 등 여권 주류가 권력 투쟁 국면에 있어서 플랜 A에서 플랜 B로 전략을 바꿨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친박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김무성 체제 축출 전략에서 김무성 체제 무력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김무성을 내쫓고 친박 중심의 비대위로 운영하겠다. 이게 바로 청와대와 친박계의 구상이었는데 김무성이 나갈 생각이 없으니 김무성 체제를 식물 체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지요. 김무성 대표가 맥없이 후퇴하고 청와대 공천 개입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김무성 대표는 살려두되 손발을 묶어서 식물 대표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플랜 B의 골자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안에서는 주류의 동시다발적인 김무성 무력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잡고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놓은 우선 추천제를 거론하는 등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계들이 또 각종 인터뷰에서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라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는 것도 김무성 무력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무성 속가내기를 당장 전국 구상에서는 빼놓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은 것도 단적입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김무성 대표를 코너로 모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당에서 벌어지는 친박근혜계의 김무성 무력화 움직임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주류가 언제든지 플랜 A, 그러니까 김무성을 내쫓는 그런 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청와대 참모에 총선 출마는 없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손뗀다는 그런 선언은 누가 봐도 아닌 거죠. 게다가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이 국정에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라는 논리로 내심 물갈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기구 구성 등 공천 룰 논의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친박계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태도를 취한다면은 김무성 체제 전복 시도는 다시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3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공세가 거세지자,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가세하는 이런 공세가 시작되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SOS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이해훈 전 의원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유승민, 이해훈. 몇 년 전만 해도 박근혜 최측근이면서 또 브레인으로 통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지금은 다 개털이 된 주인공들이고요. 자, 추석 마지막 날에 유승민, 이해훈 회동 때에는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과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 만남에서 이해훈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무성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는 직접 부탁하지 못한 것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날 당시 끝까지 싸워주지 못한 인간적 미안함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김학용 의원 등도 최근 공천 룰 갈등 국면에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김무성 대표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한 측근도 유승민 의원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당내에서 다른 상당수 비박계 다선 의원들도 김무성 대표를 도울 의사를 갖고 있지만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이들에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느 순간 또 후퇴하거나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해버릴 경우 통참했던 의원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간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도 제시를 해야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라는 의견과 더 이상 그릇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 이젠 끝이다 라는 의견이 새누리당 안에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4월 공천 룰을 놓고 청와대 친박근혜계와의 전투에서 퇴각을 되풀이해온 김무성 대표를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 차츰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최고위원 8명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제외하고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사람은 김을동 최고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비공개석상에서만 전략공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박근혜계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우선 추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급속도로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추천제나 전략공천이나 별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이런 비박계의 그런 김무성 대표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 이미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싸움에 매일 지면서 내일은 꼭 이긴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중진 의원도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의원들이 달라붙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전략 미스의 차원이 아니라 원래 청와대에게 맞설 만한 그런 체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라면서 공천 룰이 나중에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또 공천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공천 문제 역시 청와대와 친박근혜계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결국 타협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봤다는 겁니다.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진 몰라도 대권주자 김무성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 이 국회의원의 진단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면서 김 대표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없진 않다고 하는데 말이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에서 벌어질 구체적인 룰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드디어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지 흐지부지하면서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의 후퇴, 여기서 김무성은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싸워서 미래 권력으로서의 주도권을 자력으로 확보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무성 찍어내기를 하는 대신에 식물 대표로 그대로 두겠다. 친박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조금 반항하긴 하지만 결국에 세게 밀어붙이면 백기를 드니까 김무성 대표 끝까지 그냥 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세훈이 친박의 품에 안길 모양입니다. 서울신문 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르완다에서 6개월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월에 귀국한 다음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채감을 자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 내가 많은 빚을 졌다. 오세훈이 이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5월에 서울 신촌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위해서 단상에 오르다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늦어서 경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선 상대였던 맹영규, 홍준표 두 후보를 설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한 지인은 오세훈 전 시장은 스스로 오세훈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박근혜계 인사는 맞는 이야기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오세훈 전 시장이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포스트 총선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4월에 이완구 전 총리가 사임한 직후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순위에 올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일을 하실 분에게는 이 자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맞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차기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세훈 전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조기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각을 할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일부 장관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출마하고자 하는 장관마다 상황이 다르다. 할 일이 남아있는 장관들을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만둘 것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정치인 장관 5명은 이미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안 나가겠다, 나 그냥 이 자리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김희정 장관 2014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1년 한 3개월 지난 셈이죠. 자, 그리고 유기준, 유일호 장관은 올 3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장기간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끌어와가지고 장관에 앉혔는데 고작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이 곧 그만둔다.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여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 걸기에 들어갑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화 전환 방안과 교과서 검정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봤는데 편향성 논란에 빠진 국사교과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화 전환이 최선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다. 주말쯤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일 교과서를 제작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정화, 그러니까 모든 국사교과서를 한 권으로 배우는 거지요.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국사교과서가 나오는 검정체제인데요. 국정화 전환을 두고 수많은 역사학자, 역사학도, 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는 방안, 이것도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 검정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출판사들이 이제 국사교과서를 내는 국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혹시 좌편향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현재 체제를 보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교과서 검정 강화 방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백지화시킨다는 겁니다. 단일한 하나의 국사교과서로 바꾼다.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주말쯤 발표를 할 것 같다.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올랐지만은 당이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죠. 실제로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도 검정체제를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친박계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며칠 전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은 첫째 애국심 고취, 둘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리기, 셋째 국민통합을 견인하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자학적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황우여 부총리가 미적대니까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명을 받고 총대를 맸을까? 뭐 이런 의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뭐 알 수 없지만요. 여하간 뜬금없이 조원진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나선 걸로 봐서는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늠해 볼 만합니다. 자학적 역사관, 이거 잘못됐다. 패배의 역사관 잘못됐다. 일본의 우익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역사, 이 역사를 직시하자라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학적 역사관 운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보자.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죠. 뭐 긍정, 애국심, 이렇게 선입견이 개입되면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곡된 역사를 또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잘 됐다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 친일파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또 친일파의 아들인 김무성 대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드가 서로 맞군요. 예, 국정교과서 주말쯤 가시화될 것 같다는 보도 주목됩니다. 찾아서 읽게 되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입니다. 이분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고영주를 위한 변명, 오늘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불임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고영주 이사장은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럼 대법관들도 좌경화됐다는 말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스스로 법원을 능멸해 놓고는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사법부를 부정했다라고 공격을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를 잘못했다고 하는 법원은 나쁜 법원인데 다른 사람이 그 법원을 나쁘다고 한 것은 또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편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법이 또 있을까? 사실과 논리를 버리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뒤섞으면 그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태도는 사실 논리도 필요 없이 그저 공산주의 좌경이라는 낙인만 찍으면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생긴 버릇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착각도 그 시대를 거치면서 굳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좌든 우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굴레를 씌워서 침묵시키거나 처벌하는 전체주의적 광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를테면 불임 사건 같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쓰러뜨린 칼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인권보고서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다. 고영주 이사장은 아직도 그 과거에 붙박여 있는 듯 보인다. 국민은 무지하니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인 자신이 누구든 지목하면 그런 줄 알라고 강변한다. 흘러간 공안검사의 한갓 공상에 나라를 맡기라는 식이다. 이쯤 되면은 국민이고 민주주의고 대놓고 부정하는 망상 수준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10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고영주 이사장님. 예. 임명장 받으셨죠? 예.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우리 서성진 위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누가 나를 여기에 내려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죠? 며칠 전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박문진 이사장을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문진 이사장을 시켜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저를 맡기신 분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겠죠. 제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분은 누구죠? 누군지 몰라서.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글쎄, 그것도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 바꾸기 하시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를 어떻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앉혔을까? 야당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은 거의 날치기식으로 고영주가 임명됐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저희는 그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부에 부딪혔고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 내부에서 상위원 간에 사전 협의 한 번도 안 하고 인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선을 결정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영주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다시 묻게 되는데, 혹시 김기춘 실장 잘 아세요? 제가 대검 공안연구관일 때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종종 만나셨죠? 예. 네. 제가 임명권자가 누가 나를 내려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3년 10월에 우파단체와 함께 김기춘, 남재준 실장 만나셨더라고요. 이때 김기춘 실장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네, 이때 김기춘 실장만 만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났어요.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네, 그때 무슨 얘기 주로 나누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김기춘 실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 노고에 감사드려서 박문진 이사장 준 걸까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송곳 발언이 이어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이게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주장해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좀 아까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답하셨죠? 예, 맞습니다. 공산주의 변형, 공산주의 아닙니까? 비슷하죠.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러나 노무현만은 아니고,
어느 판사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모르나 북한의 사법부 침투 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뜻이죠. 성공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누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아십니까? 그걸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일성 장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 예.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법부에.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 중에도 있을까요? 물론 있다고 봐야죠. 네. 검찰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새누리당에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어디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쯤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 지금 일베의 영웅이 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내보내고 고영주 변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일베의 수호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영주 장군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확실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좋으세요? 이런 평가? 아니, 저는 왜 웃으세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이 공무원, 판검사,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 중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떠드는 형국.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쯤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로 의심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 정보 용역업체가 지난해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가 국정원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국정원 간부 출신을 회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용역 사업과 국정원이 어떻게 연계됐는지 그 의혹 또 따져봐야 되겠죠. 용역팀에서 근무했던 내부 고발자들은 팀원들이 하루 종일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활동을 했고 용역 사업 예산 배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도 이미 제기된 상태지요. TPP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을 대조 비교하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우리가 빠진 채 12개 나라가 합의를 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2년 전에 TPP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통상 전략의 중심축을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 즉 FTA에 둔 데다가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 또 농업 분야의 반발도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인 이해득실보다 경제 구조 개혁을 포함한 전체 국익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원까지 고려하는 큰 전략은 없었다. 그 결과로 TPP라는 슈퍼 경제 동맹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그러고선 뒤늦게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TPP에 한국이 참여해서 우리 내부의 구조개혁과 선진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 공포증부터 극복해야 한다. 한국 산업계가 기술 대국인 일본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무섭다고 언제까지나 문을 닫아 걸고 살 수는 없다. 한미 FTA 협상 때도 약자가 강자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필패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쳤지만 실제 결과는 대미 무역 흑자의 확대였다. 일본과 미국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빈국,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은 도전하는 정신이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계 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자유무역 협정을 먼 산 보듯 했다는 것은 이 도전 정신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다. 네. 도전 정신을 갖고 현실을 무시하고 밀고 가자. TPP 가입하자. 조선일보 주장의 논지입니다. 경향신문은 신중합니다. 제목 자체가 환태평양 경제협정 가입 신중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TPP 가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나라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 멕시코와의 교역 규모는 141억 달러로 18위였지만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인 일본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그래서 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90년 이후 한 차례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부품과 소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탓인데 TPP로 관세가 사라진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 경쟁력이 뛰어난 정밀기계와 자동차 등 일본 완제품이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정보기술 제품은 세계무역기구가 내년 7월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서 TPP에 따른 우리의 이익은 대단히 미미하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각종 무역 협정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TPP에 가입하면 10년 동안 1.8%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FTA나 TPP 같은 무역 협정은 내부에 수혜계층 또 피해계층이 뚜렷하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등이 추가로 얻는 부를 이전하고 피해계층의 손실을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미 FTA 등의 반대 여론이 거셌던 것은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장 쌀농가에는 TPP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미국산 무관세 쌀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입을 요청하면은 기존 회원국들은 쌀 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가입비를 내면서까지 한국이 TPP에 가입해서 이익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관련해서 세밀한 계산을 하고 난 다음 TPP 가입 논의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향신문의 논리입니다. 무턱대고 도전정신, 모험정신으로 가입부터 하고 보자라는 조선일보 논리와 상당히 차별돼 보입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국의 정식 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A의 기종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두 사람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정책 결정 과정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 사람을 면책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 그렇죠. 개발에 8조 원, 양산에 10조 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 이거 방위사업청 정도에서 승인하고 결정할 사안입니까? 청와대까지 간 거지요. 청와대에서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강행을 했단 말이죠. 주철기, 김관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쪽 업체의 이익을 대변했을까요? 따져봐야 됩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윤희 합참의장의 부인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희 의장, 오는 15일로 임기가 만료가 되죠. 오늘 바로 이임식이 있습니다. 자, 이임하자마자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정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최윤희 의장의 부인 김모 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합수단은 이 부인의 계좌와 연결된 최윤희 의장 주변의 인물 10명으로 자금 추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현역 합참의장에 대한 공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앞서서 합수단은 2012년 8월부터 11월 실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 평가 결과서를 꾸며가지고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의 박모 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해군은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시험 평가를 실시해서 박 소장을 비롯해서 모두 7명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박 소장은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최윤희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고, 또 보고서 작성도 최윤희 의장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예. 이거 사실이라면 진짜 똥별들의 농간 아닙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장난을 펴고 있는 자들 극형에 처해야 마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봐야 마땅할 겁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아침보다 크게 올라서 서울 26도, 대관령 2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대전, 전주 26도, 대구 역시 26도가 예상됩니다. 어제 탁선아 님이 국민TV 조합원으로 재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다시 가입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만은 국민TV에 다시 가입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요. 소란이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며 역력한 한계도 여전하지만 시민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실효적으로 이 나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협동조합 언론 국민TV뿐입니다. 키우다가만 국민TV 다시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일으켜보자고요. 저 역시 문명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시민사회가 국민TV에 합류했고요. 공정한 토대가 갈수록 확립돼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탁선아님처럼 이제는 모두 돌아와서 다시 만날 때입니다. YTN 해직 사태가 어제로 7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YTN 사옥 1층 미디어홀에서 YTN 해직 7년 행사가 열렸는데요. 2008년에 해직됐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만 복직했죠. 2008년 YTN 해직 사태 이후 YTN의 위상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가 개국 20주년인데 말이죠. YTN은 최근 월간 시청률에서 2011년에 개국한 연합뉴스 TV에 추월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방송 장악 이후에 돌발 영상이 없어지는 등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색채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평가가 정설이죠. YT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돌발 영상은 여러 부침을 겪다가 2013년 11월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7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그동안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자기를 꿰찬 인사들의 전횡과 편파 보도로 YTN이 큰 상처를 입었다. 언론사로서의 사명인 공정방송을 저버린 결과다. 결국 공정방송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해직 동료들이 돌아와야 공정방송에 대한 YTN의 정체성이 완성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은 MBC, 끝은 YTN 이야기로 이렇게 맺게 되네요. 둘 다 공영방송 구조지요. 방송이 언제 국민의 품, 상식의 품으로 돌아올지 하는 마음입니다. 저녁 석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